어느 조용한 마을에 길버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앞장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어르신들을 위해 장을 봐드리는 일이었는데 특히 마을의 한 할머니와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길버트는 마을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할머니를 위해 장을 본 후 새로 생긴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길버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약간의 간식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길버트는 카페 쪽으로 발길을 옮겼고 마침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카페 내부는 아주 아늑했고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후의 평화를 즐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구인 테리가 우연히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테리는 길버트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고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테리는 자신이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했으며 그 차가 마을에서 가장 멋진 차라고 자랑했습니다. 길버트는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에 함께 기쁨을 나누며 권유에 따라 차를 보러 나갔습니다. 길버트는 그저 차를 둘러보려고 했지만 테리는 한번 타봐 라고 권했습니다. 순간 길버트는 망설였지만 테리의 권유에 못 이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갑자기 한 어린 고양이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고양이는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었고 길버트와 테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네 뭐하는 거야? 다름 아닌 테리의 새로운 차가 약간 기울어진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길버트가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가 뒤로 조금 미끄러져 다른 차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길버트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다행인지 운 좋게도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래도 사고 안 나서 다행이지 뭐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길버트는 비슷한 상황이 도시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차량 두 대가 충돌해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마침내 길버트처럼 친구의 권유로 차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좋지 않게도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길버트는 그 상황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자신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길버트는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 후로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항상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 그러니 행동할 때 그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라 운명의 손길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고. 그 이야기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과 도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버트의 이야기는 점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도덕적 운이라는 주제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산중턱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흙으로 지어진 집들과 좁다란 길들이 얽혀 있었고 산 아래로는 커다란 강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생활을 했지만 대체로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한 유령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령은 매년 똑같은 날 첫눈이 내리는 밤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유령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더욱 키워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유령을 만난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유령을 피하려고 집 안에 갇혀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산 아래 더 큰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페트로라는 이름의 현자가 있었습니다. 페트로는 항상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며 명상과 글쓰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에픽테투스의 철학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유령 이야기에 휘둘릴 때마다 페트로는 그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에픽테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유령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어떤 힘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유령의 힘을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뿐입니다. 페트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존재 대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페트로의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존 또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페트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이 밝으면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는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고 외부의 두려움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마침내 또다시 첫눈이 내리는 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거나 불을 끈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아늑한 담요를 둘러싸고 오히려 좋았던 추억과 평온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새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광경을 감상하며 페트로의 말을 꼭 씹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꿈속에서 유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령은 그토록 무섭고 두렵게만 여겨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허공에 떠있는 한낮 연기와 같았습니다. 존은 이해했습니다. 이 유령은 자신의 마음속 불안을 반영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는 미소 지으며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통제권을 스스로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페트로의 지혜는 이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더 이상 첫눈이 내리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그들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기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늘 새로운 첫눈을 맞이하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쪽 나라에 에피쿨이라는 이름의 한 현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파하고자 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그의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들어보시오, 좋은 마을 사람들. 오늘 나는 3명의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하오.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젊은이는 아리아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그녀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철학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먹었다. 처음에는 이 삶이 즐거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체중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과도한 식탐이 결국 그녀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젊은이는 진호라는 소년이었다. 그는 금과 보석 그리고 불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며 부유해졌고 그가 쌓아 올린 성에는 수많은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더 많은 부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그의 재산을 노리는 가짜 친구들로 인해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행복을 위해 쌓아 올린 것이 오히려 그의 불행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젊은이는 루나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다. 들판에 핀 작은 꽃, 밤하늘에 은하수,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 그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욕망은 단순했으며 실망할 일 또한 적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아타락시아, 즉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에피쿠리는 이야기를 마치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이 가장 행복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많은 사람이 루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보았다. 에피쿠리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처럼 고통의 부재와 평온한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갔고 에피쿠리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미소 지었다. 마을에 남겨진 그의 가르침은 수년이 흘러도 사람들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계속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이름이 예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고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의 사랑으로 불렸습니다. 소피아는 늘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바람이 모서리를 누비는 소리를 즐기며 나무의 성장과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소피아에게 다가와 그녀가 왜 자연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각자 인생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소피아의 평온함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찾았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을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꽃과 나무, 흐르는 개울물이 있었고 모든 것이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범실론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을 어디에나 있는 자여 그 자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임을 강조했지요.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정원의 한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참나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나무는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범실론적 관점에서 보면 저 나무는 신의 한 부분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라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서 신의 일부분을 매일 느끼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각자 다른
문제들과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만일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라면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고난과 불안도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신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의미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경험이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바람이 들어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소피아는 그 순간을 특별한 듯 음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곁에 늘 있는 자연과 신성함을 깨달을 때 삶의 무게는 경이로운 신비로 바뀌게 되죠. 젊은이들은 그날 소피아와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을 가슴에 담고 각자 삶에서 자연과 연결되기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피아의 정원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환기했으며 범실론의 잔잔한 지혜는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과 하나임을 되새기며 모든 순간을 경이롭게 살라는 메시지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